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까지의 투자가 늘 불안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셨나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투자자 나심 탈레브의 극단적 바벨 전략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충격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화제가 될 만한 강력한 투자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주식 시장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한순간 하늘을 날다가도 갑작스럽게 곤두박질 치죠.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런 변동성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손실을 감당하거나 운에 맡긴 채 불안에 떱니다. 하지만 나심 탈레브는 다릅니다. 그는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블랙스완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건,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사태처럼 시장을 뒤흔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건은 드물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나심 탈레브는 이런 블랙스완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불을 쌓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극단적 바벨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극히 일부만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배분하는 방식이죠. 이 방법은 마치 바벨처럼 양극단에 무게를 두는 형태를 띠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과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나심 탈레브의 성공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이 전략을 통해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 충격 속에서 수천 %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의 바벨 전략을 따른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으로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파생 상품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탈레브는 시장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까지 보장합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손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침착하게 웃으며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 전략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 바벨 전략은 어떻게 실행하는 걸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자산의 80%에서 90%를 국채나 예금 같은 초저위험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 자산들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가치를 유지합니다. 나머지 10%에서 20%는 고위험 자산, 예를 들어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이나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위험 자산은 소액으로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고위험 자산은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성공하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나심 탈레브가 말하는 긍정적인 블랙스완에 노출되는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블랙스완은 로또처럼 드물지만 일단 터지면 인생을 바꿀 만큼의 수익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제 이야기를 살짝 나눠볼게요. 저도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시장의 등락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하루는 수익을 내서 기뻤다가 다음 날 폭락장에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죠. 그때 나심 탈레브의 바벨 전략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투자는 더 이상 롤러코스터가 아니에요. 제 자산의 대부분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소액으로 고위험 투자를 하면서도 시장의 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불안과
스트레스 없이 자신감 있게 투자하는 삶. 이 전략은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도파민이 샘솟는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벨 전략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에게 시장을 이기는 쾌감을 선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안전, 자산으로 자본을 지키고 동시에 고위험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게다가 이 전략은 단순해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경제 지표를 들여다볼 필요 없이 자산을 양극단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함이 여러분을 투자 고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이론보다 실용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자기 통제가 필수입니다. 고위험 자산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거나 안전 자산 비율을 줄이면 전략의 본질이 무너집니다. 나심 탈레브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탐욕에 빠지지 않고 폭락할 때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 것. 이 점이 바벨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킨다면 시장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 줄 철학입니다.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하시죠?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1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8천만 원은 국채나 정기예금 같은 안전 자산에 넣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옵션이나 고변동성 주식에 투자합니다. 옵션은 소액으로도 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같은 시장 충격이 일어났을 때 옵션 투자는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손실이 나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은 잃지 않으니 전체 자산의 80%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바벨 전략의 마법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드는 철학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어떤 미래가 오든 살아남고 이익을 낼 준비를 하세요. 이 말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바벨 전략을 시작해 보세요. 시장이 폭락하든 급등하든 여러분은 웃으며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안전 자산과 고위험 자산, 어떻게 배분할 건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나심 탈레브의 극단적 바벨 전략의 핵심을 맛보셨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를 완전히 뒤바꿔 시장의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바벨 전략을 실제 투자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이 전략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주식 시장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숫자와 그래프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전이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마다 지금 사야 하나라는 충동이 들고 폭락할 때는 모두 팔아야 하나라는 공포가 엄습하죠. 하지만 나심 탈레브의 바벨 전략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 전략의 진정한 힘은 단순함과 유연성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보 투자자이든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든
이 전략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시스템입니다. 이제 바벨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80%에서 90%를 안전 자산에, 나머지 10%에서 20%를 고위험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비율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자산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안전 자산으로는 한국 국채, 우량 회사채 또는 고금리 정기예금이 적합합니다. 이 자산들은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원금을 보장하며 심지어 약간의 이자 수익까지 제공합니다. 반면 고위험 자산으로는 옵션, 선물 또는 변동성이 큰 테크 주식이나 바이오 주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성공적인 기술 혁신이나 시장 호재가 있을 경우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는 절대 전체 자산의 20%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 전략의 매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침착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시장이 흔들렸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자산을 매도하며 손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바벨 전략을 따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자산 대부분은 안전 자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해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옵션과 같은 고위험 자산을 통해 시장 반등 시 큰 수익을 노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자신감입니다.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도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뉴스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바벨 전략을 알게 된 후 저는 시장을 더 이상적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 저는 자산의 85%를 국채와 예금에 넣고 나머지 15%로 소액의 옵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옵션 투자가 낯설고 무서웠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니 실패해도 큰 타격이 없었고 몇 번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자신, 이 전략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가짐을 심어줄 겁니다. 이제 도파민이 솟구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벨 전략의 진짜 재미는 시장이 극단적으로 움직일 때 빛을 발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안전 자산으로 자본을 지킨 상태에서 옵션 투자를 통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요.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시장을 이겼다는 짜릿함, 다른 투자자들이 절망할 때 웃으며 기회를 잡는 그 쾌감, 이게 바로 바벨 전략이 주는 도파민 러시입니다. 게다가 이 전략은 여러분을 복잡한 분석의 늪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차트 분석에 몇 시간씩 매달릴 필요도, 경제 뉴스를 매일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자산을 두 개의 바구니로 나누고 그 비율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여러분을 투자 고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벨 전략은 단순하지만 실행하려면 철저한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고위험 자산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이 폭락할 때 안전 자산마저 팔아치우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순간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이미 99%의 투자자를 이긴 겁니다.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죠. 투자의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에 달렸다. 이 말은 단순한 투자 팁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투자뿐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한다면 더 현명하고 침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5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4천만 원은 3년 만기 국채에 투자합니다. 이 국채는 연 3%의 이자를 제공하며 시장이 어떻게 되든 원금을 보장합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변동성이 큰 바이오 주식이나 ETF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테크 ETF는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신약 개발, 성공 같은 호재가 있을 경우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1천만 원이 전부 손실되더라도 여러분의 전체 자산은 80% 이상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 1천만 원이 5배, 10배로 불어나면 전체 자산은 순식간에 1억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 전략의 마법입니다. 손실은 제한되고 수익은 무제한인 구조죠.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바벨 전략은 단순히 주식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 선택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창의적이고 고위험, 고수익의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 없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성공하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심 탈레브는 이런 사고방식을 안티프레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더 강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을 투자와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내가 지금 투자할 돈이 많지 않다면 이 전략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벨 전략은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만 가지고 있다면 800만 원은 예금에 200만 원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됩니다. 심지어 10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0만 원은 안전 자산에 20만 원은 소액으로 옵션이나 ETF에 투자하는 거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는 한 여러분은 어떤 금액으로도 바벨 전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바벨 전략은 단기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큰 움직임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폭발적인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5년, 10년 뒤 시장의 큰 충격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동시에 엄청난 수익을 내며 웃고 있는 모습을요.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바벨 전략을 꾸준히 실행한다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자산을 점검하고 안전 자산과 고위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나심 탈레브의 철학을 따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로 만드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삶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합시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소프를 아시나요? 이 남자는 단순히 수학자였지만 월스트리트에서 30년간 단 한 번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은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블랙잭으로 돈을 따는 방법을 개발한 그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수백억 원의 부를 축적한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960년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들이 한 남자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소프, MIT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평범한 교수였죠. 하지만 그는 카드 카운팅이라는 혁신적인 기법을 개발해 블랙잭에서 카지노를 상대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카지노들은 그를 출입금지시켰고 그는 새로운 도전 무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이었죠. 소프가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969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수학적 모델링과 컴퓨터를 활용한 투자법이 주식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완전히 적중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턴 뉴포트 파트너스는 1969년부터 1988년까지 19년간 연평균 15.1%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수익률을 크게 앞선 성과였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도대체 소프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일까요?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바로 수학적 확률과 위험 관리에 있었습니다. 소프는 주식을 도박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 결정을 데이터와 수학적 계산에 기반해 내렸고 감정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소프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차익거래였습니다. 그는 같은 자산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상황을 찾아내 무위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100에 거래되고 있는데 나스닥에서는 $99에 거래되고 있다면 나스닥에서 사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파는 방식으로 $1의 무위험 수익을 얻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금융상품들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했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통계적 차익거래였습니다. 소프는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주식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의 주가가 보통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A회사 주가만 급등했다면 A회사 주식을 공매도하고 B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두 주가가 다시 평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일시적인 비효율성을 이용한 전략이었죠. 세 번째는 전환사채 차익거래였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소프는 전환사채의 이론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전환사채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수하고 동시에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서 위험을 해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프의 진정한 천재성은 위험 관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수백 개의 서로 다른 포지션으로 분산시켜 개별 투자의 위험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각 거래에서 위험할 수 있는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절대로 파산할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였습니다. 소프는 또한 컴퓨터의 힘을 일찍부터 활용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미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구현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죠. 그는 인간의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순수하게 데이터와 수학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소프의 전략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그와 똑같은 차익 거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철학과 원칙들은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먼저 투자를 감정이 아닌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해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보세요. 언론의 호재성, 기사나 주변 사람들의 추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소프처럼 수백 개의 종목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업종, 다른 특성을 가진 종목들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특정 테마주나 인기 종목에만 몰아서 투자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소프가 강조한 것은 손절매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미리 정해둔 손실 한도에 도달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즉시 손절매를 실행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빠지는데 이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손절매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의 또 다른 통찰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이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락일 전후의 주가 움직임, 실적 발표 전후의 과도한 반응, 스핀오프나 합병 상황에서의 가격 왜곡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술 분석보다는 기본 분석에 집중하는 것도 소프의 철학과 일치합니다. 그는 차트나 기술적 지표보다는 기업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기술 분석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성장 전망, 경쟁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프가 강조한 또 다른 원칙은 인내심입니다. 그의 투자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수익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연 10%의 수익률도 30년간 지속되면 원금이 17배가 넘게 불어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프는 시장의 급락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주식을 싸게 팔 때 그는 냉정하게 가치를 판단하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현금 여유와 심리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 사용에 대해서도 소프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차익거래에서만 제한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했고 절대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거래나 선물, 옵션 등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손실도 확대시킵니다. 정보의 질과 속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프는 항상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고 루머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시정보, 재무제표, 업계 보고서 등 공실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는 것도 소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확증 편향, 손실의 피성향, 과신 편향 등 인간의 심리적 특성들이 투자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소프는 이런 편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규칙을 만들어 따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의 성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그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춰 전략도 수정했고 새로운 금융 이론이나 기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했습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신의 투자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도
시장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항상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드워드 소프의 투자 철학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방법론을 완벽하게 따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의 원칙들, 수학적 접근, 체계적 분석, 철저한 위험 관리, 분산 투자, 장기적 관점, 모든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프처럼 감정이 아닌 논리로, 추측이 아닌 분석으로, 욕심이 아닌 원칙으로 투자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꾸준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여러분만의 투자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프의 투자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대폭락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다우지수가 하루에 22% 급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패닉 셀링을 했지만 소프는 오히려 이를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이용해 우량주들을 대거 매수했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회복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프가 보여준 냉정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개발한 켈리 공식의 활용이었습니다. 켈리 공식은 도박에서 최적의 베팅 크기를 계산하는 수학 공식인데 소프는 이를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승률과 기대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비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공식을 개인 투자자가 직접 사용하기는 복잡하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는 매우 유용합니다. 바로 확실하지 않은 투자에는 적게, 확신이 높은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되 절대로 전 재산을 걸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소프가 특별히 주목했던 투자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스핀오프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분리 독립시킬 때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배당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종종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갑자기 생긴 생소한 회사의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는 이런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저평가된 스핀오프 기업들을 발굴해 투자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기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물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분리할 때 또는 기업이 보유 주식을 현물 배당으로 지급할 때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냉정한 분석을 통해 진짜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프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옵션 이론입니다. 그는 블랙숄츠 옵션 가격 결정 모델이 발표되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옵션의 이론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잘못 가격이 매겨진 옵션들을 찾아내 차익 거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옵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콜 옵션을 매도해서 추가 수익을 얻거나 관심 있는 주식이 있을 때 풋 옵션을 매도해서 더 유리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만드는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패리티라는 개념도 소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각 자산이 전체 위험에 기여하는 정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개에 똑같이 1,000만 원씩 투자했다고 해서 위험이 동일하게 분산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어떤 주식은 변동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각 자산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소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백테스팅이었습니다.
새로운 투자 전략을 개발하면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했습니다.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전략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백테스팅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효율성도 소프가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입니다. 그는 단순히 세전 수익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후 실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소득보다는 양도 소득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프의 성공 사례 중에서 워런트 차익 거래도 주목할 만합니다. 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때로는 시장에서 잘못된 가격에 거래됩니다. 소프는 워런트의 이론 가격을 계산해서 저평가된 워런트를 매수하고 동시에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서 위험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주인 수건이나 전환사채 등에서 비슷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옵니다. 소프는 항상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와 정보 경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 아는 업계나 지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보고 제품을 사용해보고 업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정보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가 강조한 또 다른 원칙은 바로 유연성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정한 투자 원칙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도 소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모든 투자 결정의 이유와 결과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투자뿐만 아니라 실패한 투자도 꼼꼼히 기록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일지를 작성해서 자신만의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가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바로 끝없는 호기심과 학습 의지였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새로운 투자 이론을 공부하고 젊은 연구자들과 토론했습니다. 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투자자도 그에 맞춰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소프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가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